지난 96년 15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지 6선 24년 만에 이제 의정활동에 마침표를 찍게 되신 분. 의회는 떠나지만 정계 은퇴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무성대장, 무대라는 별명도 갖고 계신 분이죠. 네,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참 우울한 그런 기분을 안고 국회를 떠나게 됩니다. 네. 제가 6선 의원 동안 과연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하고 자문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정당인으로서 선거에 연급 붙이고 떠나려 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고, 그죠? 네. 그리고 96년 이제 청와대 비서관 경력을 바탕으로 부산에 출마하셔서 당선된 게 초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야당을 하셨지만 또 연거푸 이명박 박근혜 여당을 하셨었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뭐 연패잖아요, 선거에서, 그죠? 네. 자, 지난 20대 총선은 도저히 질래야 질 수 없었던 선거를 네. 공천 파동 때문에 결국 지게 되고 그 뒤로 계속 연이어서 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여당 했다가 야당 했다가 또 뭐 아무튼 부침 24년의 부침을 쭉 되돌아보시면 뭔가 어떤 그 삶의 교훈 이런 게 오지 않으세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고만장에 있는 민주당 쪽에다가 예. 좋을 때 항상 조심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인생 일장춘몽이더라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불 10년. 진짜 그러네요. 예, 요새는 건불 5년입니다. 지금 방금 딱 언급하신 게 지난 20대 총선 정말 질 수 없는 선거 졌다라고 하신 게 그 이른바 유명한 옥새 들고 나르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 조심하십시오. 저는 옥새를 들고 나른 일이 없고 부당한 공천을 당 대표로서 의결할 수 없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예. 저도 이제 지역구 내려가서 선거를 한번 해야 되니까 그 하루 내려갔던 걸 가지고 도장 갖고 저 도망갔다 이렇게 더 쉬운 겁니다. 네, 예. 근데 아무튼 뭐 언론 용어로 옥새 들고 나르샤 사건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지금 돌이켜 보면 어떠세요? 제가 정치 생활을 오래 했는데 예. 만악의 근원이 공천입니다. 그래서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되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제가 되었을 때 내가 이거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당내 많은 반대를 다 설득해가지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상향식 공천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당헌 당규를 바꿔서. 그래서 87.5%를 이제 상향식 공천을 갖다 했고 경선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 이것만큼은 안 된다 내놔라 해가지고 12.5%를 전략 공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수용할 수 있는 건 다 수용했는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마지막 6개를 이것은 내가 당 대표로서 의결할 수 없다라고 그 회의를 거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박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진박 간별 뭐 등등으로 자기 사람을 무리하게 심기 위한 권력 욕심 때문이었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그 몇 자리의 공천 잘못이 결국 전체 총선을 좌우합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그 공천 파동을 쭉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실망스럽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다 돌아서 가지고 그 표가 우리한테 올 표가 민주당으로 가지 않고 당시 안철수의 국민당으로 다 가버린 거죠. 돌이켜 보면 그 16년 총선에서의 뭐 한때 총선 전에는 그때 정말 자유한국당이 180석 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180석 한다고 했던 건 아니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소수의 야당이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을 바꾸려면 180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와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여론 지형에서도 사실 그 당시에는 조금 앞서 있었지 않습니까? 총선 직전까지. 조금이 아니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우리 새누리당 지지율이 40%를 상회했고 민주당은 20%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앵각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도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좌우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때 민주당은 문재인과 안철수가 분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질래야 질 수 없었던 선거입니다. 그런데 공천 파동이라는 실망을 줘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이 다 떠나버린 거죠. 그 2016년 4월 총선에서 어찌 보면 충격의 패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그 최순실 파동으로 연결되고 그렇습니다. 권력 핵심부에서부터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슬슬 이 언론을 통해 나왔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총선에서 만약 이겼다면 그런 현상이 안 벌어졌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야기하기를 탄핵 때문에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함으로써 그때 이미 차기 권력은 문재인 후보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문재인 후보가 계속 지지율 1위를 갖다 달렸었죠. 그런데 이제 최순실 사태가 그것을 더 확정 지어준 겁니다. 결국은 20대 총선에서 예상치 못했던 참패를 한 것이 오늘날 이런 꼴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 그다음에 이제 정권 교체, 사실 바로 이제 그 시점부터 어찌 보면 정치인 김무성이 다음 대권을 노린다면 그때가 진짜 활약하셨어야 할 시간 아닌가요? 제가 이제 제가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지지율이 어떻게 보다 보니까 28주 동안 연속 1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꼴을 못 본 거죠. 권력자 쪽에서. 그래서 그때 왜 바보처럼 당했느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 새누리당의 권력 구조가 집단 지도 체제였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9명이 표결로 합니다. 그런데 9명 중에 7명이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쩔 도리가 없었던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못 돌린다. 이 말씀을 얼마 전 인터뷰에서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대선 도전 의지는 내려놓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이란 5글자는 어떤 의미죠? 이제 그 김종인 체제가 이제 어저께부터 들어섰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창조적 파괴를 해가지고 우리 당을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또 저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정당이라는 것이 정권 창출을 위해서 모여 있는 모임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집권이기 때문에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컨벤션 효과를 노리고 해가지고 흥행을 해서 이제 우리 후보를 잘 뽑아야 됩니다. 그러한 후보를 잘 발굴해서 만드는 역할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이 아니라 킹메이커가 되겠다 그 말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이 대선 도전 의지는 내려놓으셨냐 그랬더니 현재까지는이라고 하신 건 뭐예요, 그럼? 아니 1차로 제가 좋은 후보를 찾겠습니다. 근데 정 없으면? 그건 그때 가서 봐야죠. 그러니까 일단 그 순서상은 이렇게 되네요. 김종인 비대위가 당의 체질과 이런 것도 문화 같은 거를 쇄신해야 한다. 첫 번째,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광범위한 경선 등등으로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아직까지 그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잘 할까요? 저는 지금 잘 할까요보다 잘 하도록 우리가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총선 참패 이후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후회를 많이 하고 과연 왜 우리가 졌는가 하는 것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이제 보수 이런 진보 이제 이런 또 좌우 이런 개념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체성에 함몰돼 가지고 얽매여서는 집권을 하지 못한다는 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동안의 이데올로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지고 우리 몸을 가볍게 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예. 그것을 하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앞으로 보수, 진보, 중도 이런 말도 쓰지 말아라. 좀 동의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불평등과 비민주의 해결책을 내면 된다. 이 말은 구구절절이 옳은 말 아닙니까? 네, 옳은 말입니다. 예. 근데 여태까지 미래통합당은 사실 뭐 말끝마다 좌파 독재, 사회주의 개헌 뭐 이러면서 이 색깔 공세만 폈던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을 많이 쓴 거는 사실이죠. 근데 사회주의 정책이 성공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비판을 갖다 야당에서 해야죠. 예. 그런데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하면 국민들이 싫어하잖아요. 국민들이 이제 좌파란 말 듣기 싫어하더군요. 그러니까요. 또 사회주의가 뭐 잘못됐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세계사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사회주의 경제정책 써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까?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뭐 그 말씀은 뭐 논쟁적 요소가 많이 있긴 합니다. 사회주의적 네. 경제 정책을 어느 정도 썼느냐의 문제지. 뭐 지금 유럽의 모든 나라는 다 사회주의적 경제를 어느 정도 쓰고 있죠. 어느 정도 쓰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다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경제가 성공한 나라가 별로 없죠. 사회주의 정책, 본격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써가지고는. 예. 어쨌든 이제는 보수 진보 이런 게 아니라 국민들 요구의 정책 대안으로 임할 때이다.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신다. 동의합니다. 저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인물들이 국민들 앞에 좀 부각이 될까요? 중요한 건 결국 인물인데요. 이제 현재 있는 기존 인물들이 뭐 지지율이 낮다고 다들 실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실망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분들이 용감하게 이제 그 선언을 하고 나서야 되고 또 지금 흑석에 묻혀 있는 진주들이 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분들도 과거의 YS의 40대 기술은처럼 그 선언하고 나오고 그런 분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쟁의 툴을 갖다가 김종인 체제에서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김무성 의원도 염두에 두고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좀 있나요? 잘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특정 인물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국회 떠나시기 직전에도 그 형제복지원 사건 등등을 포함해서 과거사법 해결을 위해 여야 가릴 것 없이 톡톡히 협상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그동안 계속 안 풀리고 있었을까요? 이게 국회에서의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왕적 대통령 권력 구조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20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하지만은 이 제왕적 권력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계속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사법도 결국은 여야 간의 기싸움 때문에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양당의 간사를 제가 만나가지고 이제 기싸움 그만해라. 이거 꼭 털고 넘어가자 해가지고 호소를 해가지고 결국 양쪽에서 양보해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협상력 왜 안 발휘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 승자 독식의 이 권력 구조 때문에 극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행 권력 구조 또 극한 대립으로 몇 년을 지새운 20대 국회 마무리에도 김무성 의원이 나서니까 되잖아요. 그렇게 좀 나서는 중진들이 없나요, 왜? 근데 과거에 제가 철도 노조 파업했을 때도 제가 아무런 그런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연초에는 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제가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제가 나서가지고 결국 해결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완전히 철도 노조의 항복 선언문을 제가 받았는데 청와대에서 이 내용은 좋다. 그러나 왜 김무성이가 나섰느냐. 이래가지고 이게 해결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에게 이거 해결 안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최경환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후일담으로 요번에 이번 기회에 철도 노조를 완전히 죽일 수 있었는데 김무성이 나서가지고 못 죽였다. 이렇게 저를 비판을 갖다 많이 했습니다. 이게 옳지 못한 이야기들이죠. 예. 그런데 다른 중진들은 왜 이런 역할 못합니까? 한마디로. 아유, 이제 뭐 하게 되겠죠. 다 그게 결국은 절대 권력 눈치 보느라 그건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개헌이 지금 예. 탈원전 정책이 이게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낙연 총리 우연하게 만나가지고 탈원전 정책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이거 좀 바로잡아라.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총리 그만뒀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21대 국회는 그거 해낼 수 있을까요? 해야 됩니다. 이 안 하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지향하시는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뭡니까? 이상적으로는 내각제입니다. 예. 내각제인데 우리나라가 내각제에서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고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국민들이 국회를 갖다 불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현재로서도 너가 잘못하고 있는데 내각제로 가게 되면 국회의원 권력이 더 커지는데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불신이 있죠. 그러나 그 불신을 국민들 잘 설득해가지고 내각제로 가야 됩니다. 예. 내각제로 국민들을 설득하자. 예. 중간 형태는 없다. 이원 집정제 이런 거 없다. 복잡하죠. 복잡하다. 예. 그러니까 5년의 임기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5년 임기 대통령이 잘하면은 그 기간이 짧고 못하면은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내각제는 총리 하다 잘못하면 1년 만에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극우 유튜버들 나쁜 놈들 이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전쟁 선포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동안은 이 극우 유튜버들이 제가 극우 유튜버 일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자기들 뜻과 다른 사람을 역적이다, 배신자다 이런 말로 뭘 좀 의욕적으로 해보겠다는 정치인들을 너무 과하게 매도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그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이번 선거에 반영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정치인이 이런 거에 대해서 소송전을 벌리는 건 옳지 못해가지고 많이 참았는데 이제는 너무 심각한 명예훼손을 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소송까지도 가겠다. 네, 예, 가겠습니다. 오늘 그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점심 먹으며 회의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그런 거 자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언론사 무슨 창립 행사에 초대받아서 가고 이런 거 이제 안 가야 됩니다. 대통령이 보낼 수 있는 제일 많은 시간을 국회의원들하고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 대통령이 꼭 통과시켜야 될 법안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면은 반대한 사람 의원도 청와대 초청해가지고 내가 대통령을 이건 내가 꼭 임기 중에 하고 싶은데 니 내 좀 봐도 그런 대화가 필요하죠. 근데 그걸 그동안 이 절대 권력자 대통령이 그런 거 안 했지 않습니까?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안 했습니다. 제가 여당의 당대표가 대통령하고 정례회동을 그동안 쭉 했었는데 제가 당대표 됐다 그걸 안 했습니다. 아무리 요구해도 정례회동을 안 해줬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1년 내내 문 열려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데 국회는 1년 내내 문 열려 있고 대통령은 1년 내내 국회로 좀 오시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국회로 오든지 청와대에 부르든지 이제 미국식으로 해야 됩니다. 마포에 사무실 내셨어요? 네, 지금 이제 준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간판 다 하셨나요? 이름이 있나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이름을 달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지네요, 제목이.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이었습니다.